보유세 개편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찔끔 올려서는 안 돼요. 대폭? 대폭 올려야 돼요. 보유세를 찍고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대폭 올려야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걸 왜 안 하냐 이거죠. 이걸 과거 정권부터 계속 이걸 안 해왔어요. 왜 안 하겠어요? 기득권자들의 강력한 네. 저항이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적이었어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이제 세제 개편도 앞두고 있고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 다들 또 이제 막 관심이 많은데 국민 대토론회,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워밍업을 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대토론회가 열려가지고 세제 개편을 하는 기본 방향을 잡으면 네. 너무 좋지요. 항상 이야기한 것처럼 보유세를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굉장히 높이고, 뭐 조금 높이면 안 되고 상당히 많이 높여야 돼요. 지금 뭐 선진국 수준의 한 10분의 1뿐이 안 돼요. 지금 세율이. 그다음에 종부세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종부세 대신 보유세 세제 개편을 통해서, 다만 보유세를 대폭 상승시키려면 양도세나 상속세를 대폭 낮춰줘야 된다. 얼마 전에 7월 1일 날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라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 적이 있어요. 네. 거기서 발제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상속세가 지금 50%인데 최고세율이 50%잖아요. 네. 이걸 갖다가 22%로 낮추면 상속세수가 더 많이 늘어난다. 뭐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상속세율을 낮추는데 어떻게 세수가 높아지느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네. 50%에서 22%로 낮추면 외국에 나가는 돈들이 막을 수 있고, 네. 또 외국에 있는 돈들이 오히려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세수 효과가 더 크다. 네. 최고세를 50%에서 22%로 낮췄을 때, 저는 이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네. 일리가. 그러면은 상속세는 대폭 낮춰도 된다는 거죠. 대폭 낮춰도 돼요. 상속세를 대폭 낮춤으로써 세수가 오히려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면, 설사 안 올라가더라도 상속세율은 대폭 낮춰야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대신 보유세는 대폭 낮춰야 수요가 억제되고 투기적인 수요가 더 이상 안 나타나요. 보유세. 역대 정권이 보유세 정책을 잘 안 하는 이유는, 이 종부세는 그 징벌적 과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부세를 해서는 안 되고, 보편적 과세인 보유세를 대폭 높이는, 네. 그다음에 양도세도 좀 낮춰주고, 이런 정책을 하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고 잡혀요. 이미 양도세는 5월부터 중과유예가 종료가 됐잖아요. 이거를 안 할 거면 그때 중과유예 종료를 하지 않았을 거다. 이래서 보유세, 양도세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중과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죠. 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아까 연구 결과처럼 상속세도 대폭 낮춰줘야 네. 세수 효과도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늘어나지 않더라도 해외 유출을 방지해야 되거든요. 이런 네. 것들. 네. 또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상속세 개편이고,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고 상속세도 그대로 놔두고 이러면은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잠겨버려요. 네, 그렇죠. 과거에도 경험이 있잖아요. 양극화가 더 심화돼 버려요. 네. 그래서 그런 개편안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고, 아마 국민들은 못 믿겠죠. 보유세만 올리고 다른 거는 그대로 놔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그 정책 효과는 반감되겠죠. 물론 보유세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줄어들고 투기적인 수요가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양극화가 극심하게 된다는 거죠. 네. 어쩌면 이게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정책이 아니냐, 또 이런 의심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를 올리는 게 세금만을 걷기 위해서 한다, 이런 식을 국민들한테 주면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죠. 네. 과거의 정책들이 그런 정책들이거든요. 실패했죠. 그래서. 그런 정책으로 네.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정책, 이런데 의심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부동산 정책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놔두는 게, 네. 부동산 시장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놔두면 잘 흘러갈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 옳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손을 대야지, 부정적인 방향으로 손을 대면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네네. 경우는 아예 정부에서 손 안 대는 게 낫죠. 만일에 네. 그렇게 된다면. 박사님, 이제 정부가 정책도 펴고 다 이제 총체적으로 막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 내린다. 그러면 이제 일반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책을 다 했는데도 안 내린다. 네. 그럼 정책을 잘못한 거예요. 역대 정부들 보면은 네. 정책을 많이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오히려 안 했어요.
집값이 막 상승할 때 그걸 잡는 정책을 내는 척 하면서 이상한 임대차 3법 만들어가지고 집값을 더 올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집값이 하락하려고 하면은 막 정책 자금을 풀어가지고 네. 집값을 상승시켜서 다시 말해서 집값이 상승할 때는 상승을 막는 척 해놓고 더 올려버리고 하락할 때는 막 정책 자금 다 풀어서 네. 하락을 막아버리고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정부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네.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하는데 정부가 적이 됐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정책으로 풀어나가야 되면 과단한 정책이 필요해야 되고 만일에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의견도 막 짬뽕 돼가지고 또 나온다면 지금 정부도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정책을 할 바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책이라고 하면 그냥 각자 도생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각자 도생할 정도 되면 그건 나라가 아니죠. 그건 국가가 정부를 아니죠. 믿을 수 없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여태까지 정부를 많아요. 못 믿었잖아요. 믿을 네. 수가 없잖아요. 정부 말 거꾸로만 하면 성공한다. 여태까지 정부 기조가 그래왔어요. 네. 이제 지금 정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혹시라도 세제 개편이 이제 다 세금을 올리는 정책으로 갔을 때 지금 전월세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네. 어느 정도 부작용들은 생길 거예요. 지금 전세도 상당히 뭐 매물도 부족하고 해서 네. 전세값도 올라가고 또 전세가 월세화 현상이 생기잖아요. 이제 전세가 월세화 현상이 생기는 거는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 근데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돼요. 왜 흘러야 되냐면 지금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들이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집주인들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가 월세화 되는 거는 상당히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근데 이제 월세화 되면은 많은 부담을 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월세를 자꾸 두려워하는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강남에 10억에 전세를 산다고 했을 때, 네. 10억에 전세를, 그러면 이자를 안 받고 10억을 주인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네, 전세할 그렇죠. 때. 근데 만일에 10억을 은행에 넣으면은 은행 금리가 3%라면은 500만 1년에 3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 달에 250만 원씩 이자를 받잖아요.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받을 때는 집주인한테 10억을 전세금 맡길 때는 이자가 없잖아요. 네, 근데 무이자 은행에 채무죠. 넣으면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10억을 맡긴다는 거는 매달 250만 원씩 집주인한테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이게 기회비용이거든요. 네. 2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받는데, 그래서 이걸 만일에 은행에 넣어놓고 월세로 산다면 250만 원짜리 또 300만 원짜리 월세로 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기회비용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선진국에서 월세화된 이유가 월세와 부동산 가격 간의 관계가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가 월세화되는 걸 꼭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당장은 충격이 있겠죠. 큰 돈이 나가니까. 그러나 전세가 월세화되는 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모든 걸 수익 기준에 의해서 월세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이 지금 불안하잖아요. 불안한데 이러한 것들은 부동산 대책이 나옴으로써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박사님, 사실 한 달에 250만 원씩 내면서 이 생돈이 이렇게 나가서 나중에 돌려받지도 못하는 이런 돈을 지금 내면서 산다는 자체가 지금 전월세 시장의 부작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전세 자금이 있을 경우에 기회비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네. 전세 자금이 있을 때 전세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월세를 살면 월급에서 고스란히 나가니까 그건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거는 전세 자금이 10억이 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세를 사느냐, 은행에 넣어놓고 월세로 사느냐. 이 비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네. 그러니까 이제 전세 자금이 아예 없다. 그러면 월세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선택을 고스란히 할수 없죠. 월급에서 나가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네. 전세 자금 자체가 아예 없다면. 네. 앞으로 세제 개편과 함께 혹시 전월세 시장에 대한 어떤 대책도 발표가 될까요? 전에 잠깐 발표된 적이 있는데 임대주택 공급. 네. 사실은 임대주택 공급이 서울 시내에서 많이 공급돼야 돼요. 젊은 분들이 살 여력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요지에다가 요지라고 하면 역세권 이런 데를 말하는 거죠. 네. 여기다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일단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임대로 마련해주고
거기 살면서 청년들은 그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임대주택을 많이 짓지 않고 방치해버리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집 사는 거는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네. 근데 임대주택 공급하는 것도 숫자로는 뭐 97 공급 대책 이때도 다 발표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뭐 아파트가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이 당장 안정화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또 이런.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러나 이제 분양주택보다는 더 빠르겠죠. 임대주택이. 네. 기존에 있는 걸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건물.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 완전히 공실 천국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데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네네. 임대주택을 지금 이제 LH공사에서 해서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국민 세금이. 그런데 전 국민한테 몇십만 원씩 나눠주는 지원금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주느니 그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임대주택을 짓는 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죠. 네. 박사님이 지금 이제 그 국민지원금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 한은 총재가 최근에 그 반도체 머니가 뭐 동탄 집값도 올리고 물가를 많이 올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실제로 말씀대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거의 한 50조 가까이 네. 돈이 풀렸잖아요. 그런 돈이 오히려 뭐 물가를 더 올리는 게 그럼요. 아닌가 이런 부작용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통화량이 증가되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고 집값도 오르죠. 네. 그래서 통화량 증가는 굉장히 억제를 해야 돼요. 지금 대출 규제도 억제하는 이유가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정부에서 돈을 풀어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집값도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죠. 네. 그래서 통화량도 억제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동탄도 많이 올랐는데 서울도 계속해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저가 밀집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계속 가격이 좀 오르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예. 앞으로 이 시장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책을 할 때 정책을 잘못하면 규제를 하면 할수록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외곽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서울 시내 수요를 한번 보자고요. 수요를. 네. 지금 이제 공급이 항상 부족하다 해가지고 집값이 오른다 그러잖아요. 지금 강남 3구나 이런데 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지금 전체 가구 수가 2,300만 가구란 말이에요. 네. 그 중에서 1%의 가구가 순자산 35억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려면 순자산이 35억 이상 돼야 대출 안 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잖아요. 네네. 대출 받으면 금리 부담이 굉장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1%하면 23만 가구란 말이에요. 네. 근데 강남 상구에 아파트만 뭐 다세대 연립 다 빼고 아파트만 30만 가구예요. 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23만 가구가 상위 1% 가구인데 지금 30만 가구라는 거는 지금 거품이 많이 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오히려 지금 강남 상구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 강남 상구 범위가 더 좁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23만 가구라고 그랬죠? 네네. 23만 가구가 상위 1% 35억 이상 있다고 하는데 23만 가구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방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상위 1%가 지방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까지 빼면 오히려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서울 시내 전체 가구 수가 한 450만 가구 돼요. 네. 그 중에 아파트가 18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을 따질 때는 가구의 자산 규모와 또 그 아파트의 수와 또 아파트를 포함한 연립 다세대까지 다 포함한 주택의 수. 경기도 지역만 해도 한 600만 가구 가까이 돼요. 600만 가구. 이런 까지 다 감안했을 때 단순히 이게 공급이 부족하다.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이 논리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네. 지금 뭐 3040이 지금의 시장에 가장 많이 진입하고 있는 세대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지 전체적인 가구 수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급이 부족하다. 맞죠. 이 내용은 아니거든요, 네, 사실. 강남 상구가 원하는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강남 상구만 해도 공급이 부족한 건 아니다. 네.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수요들이 뭐냐면은 내가 상위 1% 가구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들어와 산다는 거죠. 이거는 무리해서 들어와 사는 거죠. 저는 이게 거품이라는 거지. 네.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고만 주장하는 거는 투기적인 세력이 저는 많이 껴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되면서 네. 이제 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시켜서 공급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재건축 재개발은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네. 활성화되도록 도와줘야죠.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그 가구 수가 일단 늘어나잖아요. 네. 늘어나고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를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그걸 도와줘야 돼요. 정부에서도 지원해줘야 돼요. 네.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되는 거를 지원해줘야 돼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뭐 빨리 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과연 빨리 진행될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는 뭐가 걸리냐면은 분담금 문제가 걸려요. 네. 분담금이 과다하게 많이 나오면은 재건축이라는 거는 중단되게 돼 있어요. 지금 엄마 아파트가 23년 만에 드디어 인가를 받았어요. 23년 동안 지집을. 네.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것도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재건축이라는 거는 주민들의 동의 없으면 불가능해요. 네. 만약에 주민들이 부담금이 점점점 늘어나면 재건축을 못 하는 거예요. 네. 부담금이 늘어나면. 그리고 부담금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분양될 때 분담금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때 대해서 엄청나게 분담금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재건축에 큰 걸림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재개발 재건축은 과거의 재개발 재건축하고 완전히 틀려요. 네. 과거의 재개발 재건축은 용적률 문제 때문에 소유자들한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줬어요. 돈을 돌려받기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의 재개발 재건축은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내가 돈 내서 내가 짓는 형태예요. 네.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분담금 문제가 재개발 재건축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박사님, 그러면 서울의 지금 아파트 값이 10년 후에는 상승이라고 보세요? 지금 하락이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산층들이 잘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중산층들이. 고가 아파트 단지는 그 나름대로 남아있고 중산층이 잘 사는 게 좋은데 지금 세제 개편 정책이 잘 되고 잘 된다면 네. 양극화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못 막아요. 뭐 정책을 하든 안 하든 양극화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세제 개편을 제대로 한다면 네. 중산층이 사는 보편적인 집값은 굉장히 안정될 걸로 봐요. 그러나 고가 아파트는 지역이 좁아지면서 훨씬 더 오를 수가 있죠. 그거는 그만큼 살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범위는 굉장히 좁아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양극화가 되지만은 지금처럼 광범위한 양극화가 아니라 최고가 아파트들이 상당히 좁은 상태에서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양극화는 저는 네.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지방 같은 데는 소멸하는 데가 많을 것이다. 네. 근데 이러한 전제 조건을 깨려면 어떻게 돼요? 출산율이 증가해서 인구도 증가하고 소득 증가하고 경제 성장률 증가하고 이러면 이러한 전제 조건이 깨질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네. 양극화가 이루어지는데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하는 그런 지역 빼놓고는 상당폭 하락할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